어? 이거 우리 왕할머니 냄새나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는 재래시장 한복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 찜통 앞에서 7살 지우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 대성그룹의 유일한 증손자가 고작 4,000원짜리 시장 만두 냄새에 홀린 듯 멈춰 선 것입니다. 가게 주인인 28살 연주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당황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꼬마야, 길 잃어버렸니? 연주의 낡은 패딩 점퍼와 아이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작 만두 한 접시가 30년 동안 끊어졌던 천륜을 다시 잇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만두가 거대한 재벌가를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취급받던 만두가 재벌가 회장님을 오열하게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런 인생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노년의 극장과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재래시장, 할매 손만두 가게에는 새벽 4시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인공 연주는 입김을 하얗게 뿜으며 만두소를 버무리고 있었죠. 잘게 다진 돼지고기, 물기를 꽉 짠 두부, 그리고 아삭한 김치까지. 연주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한편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는 활기찬 아침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연주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돈 걱정뿐이었으니까요.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독촉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병원비 빚,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아온 가게, 보증금 인상 톤보까지. 28살 한창 꽃다운 나이에 연주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도 잘할 수 있겠지? 연주는 습관처럼 만두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반달 모양이 아니라 양쪽 끝을 맞물려 마치 리본이나 나비 모양처럼 묶어버리는 일명 매듭 만두. 이것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유언처럼 남긴 비법이었습니다. 연주야, 만두는 꼭 이렇게 빚어야 한다. 그래야 내 엄마가 알아봐. 우리 집안 여자들만 아는 모양이거든. 언젠가 이 모양을 보고 엄마가 널 찾아올 거야. 할머니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 말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30년 전 시장통에서 잃어버린 딸. 연주의 엄마를 찾기 위해 할머니는 평생 이 모양으로 만두를 빚으셨고, 이제는 연주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밝자 시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만두 사세요. 속이 꽉 찬 손만두입니다. 드시고 가세요. 연주는 목청껏 소리쳤지만 매서운 추위에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낡은 운동화 밑창으로는 냉기가 스며들었지만 연주는 찜통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만두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생명줄이자 언젠가 만날지 모를 엄마를 기다리는 등불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길다란 식탁 위에 차려진 최고급 요리들, 킹크랩, 갈비찜, 유기농 샐러드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앉은 7살 지우는 젓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제발 한 입만 드세요. 이거 프랑스에서 온 셰프님이 도련님 위해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네. 가정부 아주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 푹 꺼진 볼, 창백한 얼굴. 대성그룹 장 회장의 유일한 증손자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지후의 병명은 심리적 거식증이었습니다. 일찍 친엄마를 여의고 새엄마의 차가운 눈총 속에 방치된 아이. 지우에게 음식은 즐거움이 아니라 목구멍을 막히게 하는 돌덩이 같았을 겁니다. 밖에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재벌 3세였지만 집안에서 지우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차림의 새엄마 미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또 안 먹었니? 쯧쯧. 비싼 밥 차려줘봤자 소용없다니까. 아주머니, 그냥 치워요.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먹겠지. 안 그래요? 미희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우가 시름시름 앓다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처럼 굴었죠. 지우는 입술을 꾹 깨물고 말없이 식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유일한 아군인 운전기사 김 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저 드라이브 가고 싶어요. 멀리. 음식 냄새 안 나는 곳으로요. 김 기사는 백미러로 보이는 아이의 슬픈 눈망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도련님. 답답하실 텐데 바람이나 쐬러 가시죠. 차는 꽉 막힌 도로를 피해 우연히 재래시장 뒷길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시끌벅적한 소음이 가득한 곳. 평소 같으면 시끄럽고 냄새난다며 질색했을 지우가 웬일인지 창문을 내리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섞여 들어오는 온갖 음식 냄새들. 튀김 냄새, 순대 냄새, 호떡 냄새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요. 아저씨 멈춰요. 지우가 갑자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김 기사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 섰습니다. 도련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저 냄새. 저거 뭐예요? 지우의 시선이 머문 곳은 낡은 천막이 펄럭이는 연주의 만두 가게였습니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그곳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김 기사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 만두 냄새 말씀이세요? 그냥 시장통 만두인데.
냄새가 좀 역하신가요? 창문 닫을까요? 아니요. 먹고 싶어요. 저거. 김 기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달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넘기지 못해 링거로 버티던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먹고 싶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김 기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생도 검증되지 않은 길거리 음식을 먹였다가 탈이 나면 그 불호령을 어떻게 감당할까 싶었죠. 하지만 백미러 속 지우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제가 얼른 사올게요. 차에 계세요. 아니요. 제가 갈래요. 직접 가서 볼래요. 지우는 김 기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질퍽한 시장 바닥, 낯선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지우는 무엇에 홀린 듯 연주의 가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끈한 만두. 어머, 연주는 목청껏 소리치려다 멈칫했습니다. 가게 앞에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꼬마 손님이 서 있었으니까요. 명품 코트에 반질반질한 구두. 하지만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아이. 지우는 찜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아이의 키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만두 사러 왔니?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 집 만두 냄새가 좀 특별하긴 하지. 배고프니? 뒤따라온 김 기사가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연주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 됐어요.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꼬마 손님은 처음이라 서비스예요. 연주는 찜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그 안에는 갓 쪄진 매듭 만두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종이컵에 만두 하나를 담아 호호 불었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누나가 직접 만든 거야. 지우는 조심스럽게 만두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아이의 손바닥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한 입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습니다. 얇고 쫄깃한 만두피가 터지면서 고소한 육즙과 담백한 두부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인공 조미료 하나 없이 오직 정성으로만 빚어낸 깊은 맛. 그것은 지우가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리운 맛이었습니다. 지우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김 기사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오물오물 음식을 씹어 삼키는 모습, 그 평범한 모습이 김 기사에게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어때? 입맛에 맞아? 연주가 걱정스레 묻자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 우리 왕할머니 냄새나요. 왕할머니? 너네 증조할머니가 만두를 좋아하시나 보네. 연주는 그저 아이의 말장난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진지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왕할머니의 품에서 나던 냄새. 엄격하고
무서운 장 회장이 유일하게 지우를 안아줄 때 풍기던 그 희미한 밀가루와 참기름 냄새가 이 만두에서 나고 있었으니까요. 더 주세요. 더 먹을래요. 지우가 빈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김 기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4,000원짜리 만두 한 접시가 죽어가던 아이의 입맛을 되살려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입맛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혈육의 끈이 이 작은 만두 하나로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천천히 먹어, 채알라. 연주는 아이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만두 한 판을 다 비웠습니다. 배가 따뜻해지자 창백했던 아이의 볼에도 조금씩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저 내일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누나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릴게. 지우는 아쉬운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는 연주의 모습. 지우에게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지우는 김 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일 비밀이에요.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김 기사는 백미러로 아이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도련님과 저만의 비밀입니다. 내일 또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지우가 매일같이 시장으로 향한다는 사실은 지우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새엄마 미희의 귀에 들어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연주와 지우의 이 위험하고도 따뜻한 우정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주가 빚은 저 매듭 만두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두 사람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시장 골목은 이제 두 사람만의 비밀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검은 세단이 시장 뒷골목에 멈춰 섰고 지우는 토끼 같은 눈을 반짝이며 연주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누나, 저 왔어요. 오늘은 무슨 만두예요? 어서 와, 지우야. 오늘은 지우 주려고 아침부터 고기 듬뿍 넣고 빚었지. 연주는 이제 지우가 오는 시간만 되면 하던 일도 멈추고 찜통 앞을 서성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연주에게 지우는 마치 늦둥이 동생 같기도 하고 어쩌면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애틋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앙상했던 지우의 볼에는 어느새 조금씩 살이 오르고 창백했던 입술에는 붉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늘 주눅들어 바닥만 보던 아이가 이제는 시장 상인들에게 배꼽 인사를 하고 연주의 치맛자락을 잡고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누나, 나 나중에 크면 누나랑 결혼할래요. 그래서 맨날 만두 먹을래요. 어머, 우리 지우가 프로포즈한 거야? 줄 서 있는 누나들이 많아서 어쩌지?
연주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지우의 입에 만두를 넣어주면 지우는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로 시장통을 채웠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연주의 고단한 하루를 씻어주는 유일한 치료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시장 골목에서 강아지와 뛰놀던 지우가 넘어지면서 그만 비싼 오리털 패딩 점퍼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뾰족한 철사에 걸려 소매 부분이 제법 크게 찢겨나갔죠. 하얀 털이 삐져나오는 것을 보며 지우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떡해요? 이거 새엄마가 사준 건데. 찢어진 거 알면 엄청 혼날 텐데. 지우는 벌벌 떨며 울먹였습니다. 집에서 새엄마 미희가 얼마나 엄하게 구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주는 급히 가게 안쪽 방에서 반지꼬리를 꺼내왔습니다. 걱정 마. 누나가 감쪽같이 고쳐줄게. 누나가 바느질 선수거든. 연주는 지우를 의자에 앉히고 찢어진 소매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주의 바느질 솜씨가 좀 특이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일자로 꿰매는데 연주는 실을 꼬아서 매듭을 짓고 다시 꼬아서 모양을 내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누나, 바느질 모양이 만두랑 똑같이 생겼어요. 나비 같아요. 지후의 말대로였습니다. 연주가 꿰맨 자리는 흉터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예쁜 나비 한 마리가 앉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옷이 찢어지면 아프잖아. 그 아픈 자리에 예쁜 나비가 앉아서 호해주는 거래. 그러니까 이제 안 혼날 거야. 연주는 마지막 매듭을 야무지게 짓고 실을 끊었습니다. 지우는 신기한 듯 소매에 수놓아진 나비 매듭을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아이의 불안한 마음까지 꿰매어주는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정한 나비 매듭이 며칠 뒤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대성그룹 저택에서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엄마 미희는 요즘 들어 지우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깨작거리며 밥투정을 하던 아이가 학교만 다녀오면 배가 부른 듯 저녁을 건너뛰면서도 혈색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우에게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너 이리 좀 와봐라. 미희가 소파에 앉아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는 잔뜩 긴장한 채 다가갔습니다. 미희는 지우의 옷깃을 잡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너한테서 무슨 싸구려 기름 냄새 같은 게 나는데 학교 끝나고 어디 갔었니? 아니에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그냥 학교 급식실 냄새예요. 지우는 등 뒤로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 기사 아저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미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미희의 눈에 지우의 소매 끝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야? 옷이 왜 이래? 미희가 지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찢어진 곳을 꿰맨 나비 모양의 매듭. 명품 옷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바느질 자국이었습니다. 어디서 놀다가 옷을 찢어 먹었어? 그리고 이 촌스러운 바느질은 뭐고? 아, 그게 김 기사 아저씨가 해주신 거예요. 지우는 급하게 둘러댔지만 미희의 눈매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투박한 김 기사의 손으로 했다기엔 너무나 섬세하고 독특한 매듭이었습니다. 미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 여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지우를 감싸고 돌고 있다는 불쾌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기사 들어오라고 해. 당장. 미희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김 기사가 주눅든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미희는 김 기사 앞에 지우의 팔을 들이밀었습니다. 김 기사님, 이거 기사님이 꿰매 주신 거라면서요? 솜씨가 아주 좋으시네요. 이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네. 김 기사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우가 애타는 눈빛으로 김 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기사는 꿀꺽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도련님이 놀다가 긁히셨는데 사모님께 혼날까봐 걱정하시길래 제가 잠깐. 참나. 둘이서 아주 짝짝꿍이 잘 맞네.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내 눈을 속이려고 들어. 미희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에 지우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내일부터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 매일 저녁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딴 데로 새면 그날로 해고인 줄 아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김 기사는 식은땀을 닦으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미희의 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 실장, 내일 오후에 김 기사 차 뒤 좀 밟아봐. 도대체 애를 데리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뭘 먹이고 다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으니까. 이튿날 오후 2시, 여느 때처럼 김 기사의 차가 지우를 태우고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썬팅이 짙게 된 미희의 차가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우는 오늘도 연주 누나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지나 점점 낡고 지저분한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가던 미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니, 이런 거지 같은 동네엔 뭐하러 오는 거야? 설마 여기서 뭘 먹이는 거야? 미희는 코를 막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좁은 골목, 시끄러운 상인들, 비릿한 생선 냄새. 고상한 척하는 미희에게는 지옥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마침내 김 기사의 차가 시장 뒷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미희도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보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지우가 내렸습니다. 그러자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가게에서 뛰쳐나와 지우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지우 역시 그 여자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희는 그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는 자기 눈도 못 마주치던 녀석이
저런 천한 여자 품에서 웃고 있다니. 질투심과 모멸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전연이구나. 우리 지우를 꼬드겨서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는 여우 같은 년. 미희의 눈이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차 문을 거칠게 열고 내렸습니다. 또각, 또각. 명품 하이힐 소리가 시장통의 시멘트 바닥을 날카롭게 찍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수행원 2명을 대동한 미희가 만두 가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요. 가게 앞 평상에는 연주와 지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야, 아까 보니까 단추가 덜렁거리더라. 누나가 다시 달아줄게. 이리 와. 연주는 반지꼬리를 꺼내 지우의 코트 단추를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연주의 어깨에 기대어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지우의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야, 너 뭐하는 년이야?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시장통의 평화를 갈랐습니다. 깜짝 놀란 연주가 바늘을 떨어뜨렸고 지우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소리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붉은색 코트를 입은 미희가 악기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새엄마. 지우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희는 성큼성큼 다가와 연주의 손에 들린 옷을 낚아챘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감히 누구 옷을 만져? 네가 이 옷이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미희는 그대로 연주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연주는 뒤로 나동그라지며 찜통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앗 하는 비명과 함께 연주의 팔뚝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누나. 지우가 연주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미희가 지우의 뒷덜미를 낚아채 끌어당겼습니다. 너 이리 못 와? 너 미쳤니? 이런 시장 바닥에서 파는 쓰레기 만두나 주워 먹고 이런 여자랑 노닥거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누나예요. 나한테 만두 주는 착한 누나예요. 지우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미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우가 연주를 감싸는 모습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희는 경멸 어린 눈으로 쓰러진 연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대성그룹 며느리야. 니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 핏줄한테 접근해? 돈 좀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연주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팔이 욱신거렸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미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전 돈 바란 적 없어요. 아이가 배고파하길래 만두 몇 개 나눠준 것뿐이에요. 그게 죄인가요? 말대꾸를 해?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희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연주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입안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놀라서 몰려들었지만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위압적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 뭐해? 당장 이 가게 엎어버려. 다시는 장사 못하게 싹 다 밀어버리라고. 미희의 고함에 수행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이 펄펄 나는 찜통을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연주가 새벽부터 땀 흘려 빚은 만두들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시커먼 흙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얀 만두피가 터지고 속이 쏟아져 나와 흙탕물과 뒤섞였습니다. 그것은 만두가 아니라 연주의 자존심이자 할머니와의 추억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연주가 비명을 지르며 찜통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엎어진 만두들 위로 미희의 날카로운 구두굽이 다시 한번 지시겨졌습니다. 잘 봐. 네가 파는 건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나 가야지. 미희는 잔인하게 웃으며 연주의 얼굴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흩뿌렸습니다. 옛다. 만두값이다. 이거 먹고 떨어져. 연주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으깨진 만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우가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강제로 차에 태워져 끌려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가게와 모멸감에 떨고 있는 연주뿐이었습니다. 연주는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흙탕물 위에 으깨진 만두가 아니라 할머니의 손과 자신의 시간이 지시겨져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만두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흙이 묻고 속이 터지고 모양도 흐트러졌는데도 그 매듭만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주는 만두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 찜통 옆에 놓여있던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적어두던 비법과 기억의 조각이 담긴 수첩. 연주는 본능적으로 그 수첩을 품에 넣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게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미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흙발로 짓밟은 그 만두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이 오만한 행동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때 멀리서 중후한 엔진 소리와 함께 대성그룹 장 회장의 차가 시장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멈춰라. 당장 멈추지 못해.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소란스러운 시장통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막차에 오르려던 미희의 움직임이 멈칫했고 흙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연주도 구경하던 상인들도 모두 소리 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위압감이 느껴지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급히 내린 김 기사가 뒷문을 열자 백발을 곱게 넘긴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78배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날카로운 눈빛.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대성그룹의 총수 장 회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왕할머니, 차 안에서 울부짖던 지우가 창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장 회장의 등장에 미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황급히 시어머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 기사가 일을 똑바로 안 해서 지우가 이런 더러운 곳을 드나들게. 시끄럽다. 장 회장의 짧은 일갈에 미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 회장은 며느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주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습니다. 장 회장의 눈에 참혹한 현장이 들어왔습니다. 뒤집힌 찜통, 흙탕물에 뒹구는 만두들, 그리고 뺨을 맞아 입가가 터진 채 쓰러져 있는 젊은 처녀. 장 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성격인 회장님이었기에 미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어머니 성격에 이런 더러운 꼴을 보면 분명 저 여자한테 화를 내실 거야. 난 지우를 보호하려고 그랬다고 하면 돼. 미희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요즘 지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검증 안 된 음식을 먹고 탈이라도 나면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요. 어서 가시죠. 더러운 게 묻겠어요. 하지만 장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가 아니라 바닥에 지지겨진 만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아직 온기가 남아 김이 피어오르는 만두. 그 모양이 장 회장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쳤습니다. 이 만두. 장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통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양쪽 끝을 맞물려 리본처럼 묶은 독특한 모양. 그것은 30년 전 장 회장이 잃어버린 큰딸 정은이만 빚을 수 있었던 매듭 만두였습니다. 정은아, 너니? 장 회장은 홀린 듯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고급 실크 바지에 흙탕물이 묻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더러워요. 일어나세요. 미희가 기겁하며 팔을 잡았지만 장 회장은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흙범벅이 된 만두 하나를 맨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두에 묻은 흙을 털어내자 그립고 사무치던 그 모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가, 학생. 장 회장이 젖은 눈으로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주는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며 장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이 만두, 이 모양 누구한테 배웠느냐?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느냐? 장 회장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연주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저희 할머니가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 그 할머니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혹시 박순자 되시냐? 연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할머니 성함을 아세요? 장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순자, 30년 전 딸을 잃어버렸을 때 딸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던 식당 아주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딸을 찾지 못하고 돌아섰던 자신이 원망스러워 가슴을 쳤던 그 이름. 그럼 내가 정은이. 장 회장의 시선이 연주의 팔로 향했습니다. 아까 미희에게 떠밀려 넘어질 때 소매가 걷어 올려진 연주의 팔뚝. 그 하얀 팔목 안쪽에 붉은색 나비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 세상에. 장 회장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에게도, 그리고 그 딸의 핏줄에게만 나타난다는 유전적인 특징, 나비 모양의 반점, 내 새끼, 내 강아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장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주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긴 그리움과 죄책감이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 험한 곳에 너를 두고 내 새끼를 못 알아보고. 연주는 당황했지만 장 회장의 품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온기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품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연주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저보고 할머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외할머니란다. 내 엄마를 잃어버린 죄인이다. 시장통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지켜보던 상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직 한 사람, 미희만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런 천한 거지년이 어떻게 우리 집안 핏줄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도 안 해보고 이러시면 안 되죠. 미희가 악을 쓰며 장 회장과 연주 사이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비켜요. 이거 사기예요. 어머니가 속고 계신 거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장 회장이 벌떡 일어나 미희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아까 미희가 연주를 때렸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묵직하고 매서운 손길이었습니다. 미희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 미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뺨을 감싸 쥐고 올려다 보았습니다. 장 회장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벌 총수의 눈빛이 아니라 새끼를 건드린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천한 거? 거지년? 내 눈에는 내 핏줄이, 내 딸의 영혼이 담긴 이 만두가 쓰레기로 보이느냐? 장 회장의 호통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우 밥도 안 챙기고 밖으로 나돌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내 잃어버린 손녀딸 짓밟는 것이었어? 네가 사람이냐? 네가 감히 내 집안을 운운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으면 사람을 짐승 취급해도 된다더냐. 내 손녀가 아니라 남의 자식이라도 사람이 먹는 음식 없고 사람 때리는 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야. 장 회장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연주에 터진 입술과 부어오른 팔을 어루만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뒤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당장 이 물건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법무팀 불러서 이혼 서류 준비해. 위자료 청구 소송부터 형사 고소까지 할 수 있는 건 싹 다 진행해. 내 손녀한테 손찌검한 데가 피눈물 흘리며 갚게 해줄 테니까. 회장님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미인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장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눈이 멀었었나 봐요. 치워라. 내 몸에 손대지 마. 장 회장이 매몰차게 다리를 빼내자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미희를 끌어냈습니다. 안 돼. 어머니, 여보, 나 좀 살려줘. 미희의 처절한 비명이 시장 골목에서 멀어져 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차 안에 갇혀있던 지우가 뛰쳐나왔습니다. 누나, 지우야. 연주가 팔을 벌리자 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장 회장은 흙투성이가 된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집으로 가자. 할머니가 다 보상해 주마. 너 고생시킨 거, 서러웠던 거, 천배 만배로 갚아주마. 장 회장은 자신의 최고급 밍크 코트를 벗어 연주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흙 묻은 연주의 손을 꼭 잡고 차로 이끌었습니다. 타거라. 이제부터는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밥만 먹고 살게 해줄게. 연주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기분으로 장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처참하게 부서진 가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가장 찬란한 꽃이 피어났으니까요. 검은 세단은 연주와 지후, 그리고 장 회장을 태우고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상인들은 떠나는 차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4,000원짜리 만두 하나가 불러온 기적. 그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탐욕스러운 악을 심판하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확인하는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재벌가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다르게 살아온 환경, 그리고 미희가 남기고 간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연주는 대성그룹의 후계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꿈만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쓰러져 가던 단칸방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던 연주는 이제 대리석이 깔린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욕조, 그리고 아침마다 정갈하게 차려지는 식사.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연주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화려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누나, 아니, 이모, 일어났어요? 아침마다 방문을 두드리는 지우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식탁 머리에서 따뜻한 눈길로 맞아주시는 장 회장님의 미소.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연주는 장 회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손녀가 확실했습니다. 아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가 너를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이 할미가 무능해서 너를 춥고 배고픈 곳에 두었구나. 장 회장은 연주의 거친 손을 잡고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의 손에 베인 굳은 살과 화상 자국들은 장 회장의 가슴에 깊은 후회를 남겼지만 연주는 오히려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잖아요. 저는 그거면 돼요. 착하기도 하지.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마.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유학을 가도 좋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으면 그래도 좋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말만 해라. 장 회장의 제안에 연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벌 3세로서 편안하게 누리는 삶, 누구나 꿈꾸는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주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부탁이 있어요. 저 만두 계속 만들고 싶어요. 응? 만두? 힘들게 왜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저희 친할머니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이 매듭 만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따뜻한 음식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요. 지우가 제 만두 먹고 웃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요. 장 회장은 잠시 멍하니 손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역시 내 핏줄이구나. 내 딸 정은이도 요리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래, 좋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우리 대성그룹의 이름을 걸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꾸나. 그날부터 연주는 대성그룹 식품사업부의 최연소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실력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연주가 기획하고 출시한 할매표 매듭 만두는 출시되자마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맛이 아니에요. 정말 할머니가 빚어준 맛이 나요. 모양이 너무 예뻐서 선물용으로 딱이에요. 먹으면 속이 편하네요. SNS에는 호평이 쏟아졌고 매듭 만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연주의 진심이 담긴 맛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연주는 수익금의 일부를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며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사회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한편 악행을 일삼던 미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 회장의 불호령대로 그녀는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났고 아동학대 혐의로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줌마, 그릇 좀 빨리빨리 닦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화려한 명품을 휘감고 사람들을 하대하던 그녀가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연주에게 했던 모욕을 고스란히 돌려받으며 그녀는 매일 밤 뼈저린 후회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자초한 업보였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칼바람이 불던 그 시장통의 겨울과는 사뭇 다른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대성그룹 저택의 넓은 주방에는 하얀 밀가루가 날리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모, 나 이번에는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것 봐요. 이제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키도 훌쩍 큰 지우가 자랑스레 만두를 들어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제법 리본 모양을 흉내낸 만두였습니다. 우와, 우리 지우 정말 소질 있는데? 나중에 이모랑 같이 만두 가게 차려야겠다. 연주가 지우의 코에 밀가루를 묻히며 칭찬하자 지우는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앞치마를 두른 장 회장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두피를 밀고 있었습니다. 평생 팬데만 굴리던 회장님이 손녀와 증손자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그냥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나도 배워야지. 내 딸이 남긴 이 모양, 나도 내 손으로 빚어보고 싶구나. 장 회장은 뭉툭한 손끝으로 조심조심 만두 끝을 여며 매듭을 지었습니다. 서툴러서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세상 그 어떤 만두보다 꽉 차 있었습니다. 다 쪄졌다. 먹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가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4,000원짜리 시장 만두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행복의 요리가 되어 가족의 식탁을 채웠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장 회장이 만두를 베어 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주도 지우도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 남긴 작은 씨앗 하나가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거대한 나무가 되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두 할머니와 엄마도 지금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계시겠지요. 엄마, 할머니,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정말 행복해요. 연주의 마음속 독백이 눈송이처럼 포근하게 세상에 내려앉았습니다.
4,000원짜리 만두가 불러온 기적. 그것은 단순히 가난한 여자가 재벌이 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랑과 정성이 결국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따뜻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연주 씨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진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노년의 극장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궈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극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